네, 저희 이어서 수업 진행해 볼게요. 교재는 10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연습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 그 유동자산의 현금부터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봤던 주제 유형자산까지 연습 문제가 쭉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하셨어야지 되고 지금 여기 문제가 1번부터 27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강의 보실 때는 그냥 보지 마시고 연습 문제를 혼자 먼저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냥 제가 혼자 푸는 거를 보는 거는 공부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 보시기 전에는 먼저 연습 문제를 혼자 손으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 중 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근데 현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전이랑 지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화대용 증권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통화대용 증권에 이제서 저희가 봤던 게 뭐 자기압 수표, 그리고 여행자 수표,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뭐 국채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우표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소모품비,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고요. 2번 다음 보기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 뭔지 정리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현금을 설명해 드렸죠. 동전, 지폐,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이게 뭐 뒤에 이렇게 수표 붙은 거. 여기서 봤던 거. 그리고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이 현금에 들어가는 거고 현금성 자산은 저희가 취득 시점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의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었어요. 교재에는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 위에다 한번 써보시고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3페이지 그리고 64페이지 이렇게 써놓고 문제 푸실 때 같이 보면 훨씬 공부가 잘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면 타인 발행수표 현금에 들어가니까 받고 지폐 현금에 들어가니까 받고 받으러면 매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아니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얘는 자산이긴 자산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 거가 이 문제의 답이죠. 65,000원. 2번으로. 그리고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의 당좌 차월 금액을 구해보래요.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추가로 인출한 금액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회사는 은행과 200만 원의 한도로 당좌 차월을 계약을 했대요. 기초 1월 1일 당좌 예금 잔액은 100만 원. 근데 기중에 판매 대금 50만 원을 당좌 예금으로 입금받았대요. 그러면 요 시점의 당좌 예금 잔액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 더 들어왔으니까 150만 원이 됐어요. 그죠? 기중에 우리가 재료를 사오면서 당좌 예금에서 250만 원의 수표를 발행했대요. 우리는 잔액이 지금 150만 원밖에 없는데 250만 원을 발행했네요. 그러면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100만 원만큼이 당좌 차월이 되겠죠. 250만 원 출금했으니까. 수표로 발행했기 때문에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100만 원만큼 당좌 차월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문제가 이제 4번이에요. 다음은 주 민준의 당좌예금 및 당좌 차월 관련된 자료래요. 7월 9일 분기에 대변에 들어갈 계정과 금액이 어떤 건지 7월 9일 날 여기 대변에 어떤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풀어보래요.
기억부터 볼게요. 기초 당좌예금 잔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1월 1일 당좌예금 잔액은 500. 회사는 은행과 300만 원의 한도로 당좌 차월 계약을 했대요. 당좌예금 잔액이 없어도 300만 원을 한도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표든 어음이든. 기중의 거래를 보면 3월 1일 날 판매 대금 400만 원을 당좌예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당좌예금 400만 원이 늘어났죠. 그러면 잔액은 900만 원이 됐을 거고, 그리고 5월 4일 날 매입 채무 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당좌예금에서 600만 원만큼 출금됐겠죠? 여기까지만 해보면 잔액이 900에서 600 빠졌으니까 잔액이 지금 300만 원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그죠? 7월 9일 날 민주는 미지급금 500만 원을 수표로 상환했대요. 그러니까 수표로 발행했다는 거죠. 근데 우린 잔액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에서 300만 원 써주고 우리가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200만 원은 당좌 차월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당좌 차월을 썼겠죠. 근데 당좌 차월은 저희가 회계 처리할 때 단기 차입금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 요게 이제 답이 되죠. 단기 차입금은 부채 규정이니까 대변이. 됐죠? (5번) 볼게요. 여기서 문제를 좀 수정할게요. 얘를 500원으로 바꿔주세요. 뒤에 문제 그 해답이 좀 달라서 볼게요. A사가 B사에 상품 100개를 개당 1,500원씩 15만 원에 판매했대요. 요게 판매했으니까 총 매출액. 이 중에 10개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서 반품되었대요. 여기서 끊고, 그러면 10개가 반품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매출에서 까야 돼요. 저희가 순 매출액 구하는 식 보면 여기 문제에서 순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 매출액에서 차감했던 애들이 3개가 있었어요. 팔긴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반품된 거. 매출, 환입 다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조기 결제에서 우리가 할인해 준 거. 매출 할인. 그리고 뭐 파손이나 결함이 있어서 우리가 할인해 준 거. 매출 애누리. 이런 게 있으면 총 매출액에서 차감해서 순 매출액을 구해준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총 매출액은 15만 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10개가 반품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총 10개인데 우리가 개당 1,500원. 그러면 15,000원이 매출 환입인 거예요. 여기서 15,000원 빼주고. 그리고 두 번째. 5개는 질이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한 개당 500원씩 깎아줬대요. 이거는 우리가 결함이 있어 깎아준 거죠. 여기 지금 5개인데 한 개당 500원씩 깎아줬대요. 그러면 2,500원. 그럼 매출 애누리가 2,500원. 그러면 15만 원에서 15,000원이랑 2,500원을 차감해주면 132,500원이 순 매출액이 돼요. 됐죠? 여기서는 매출 할인은 따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얘랑 얘만 구해서 차감해주면 됩니다. 6번 외상 매출금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해주는 거. 조기 결제하면 우리가 할인해주는 거.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 이렇게. 7번. 상품 30만 원을 외상 판매하면서 10일 이내에 너가 빨리 결제하면 3%를 할인해 준대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 5번에서 본 매출 할인입니다. 그러면 구입자가 실제로 10일 이내에 대금을 갚았다면 판매자의 순 현금 흐름 수령액은 얼마인가? 원래 우리는 요 구입자한테 3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너가 10일 이내에 저걸 갚으면 30만 원의 3%인 9,0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갚았다 그러면 우리는 9,000원 뺀 29만 1,000원만 구매자한테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구입자가 10일 이내에 갚았다면 우리의 현금 수령액은 29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매출 할인 차감하고. 그죠? 그래서 1번이 됩니다. 8번 볼게요. 상품이나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받음으로써 우리가 어음을 받았구나. 어음으로써 향후 현금을 수령하리라 예상되는 매출 채권을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하고요. 우리 어음을 받았으니까. 반대로 어음을 우리가 교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입 채무를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번이랑 10번 연결된 문제예요. 이제 대손 상각비 관련된 거고요. 9번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지 물어봤네요. A사는 B사에 개당 1,000원의 상품 500개를 50만 원에 판매했대요. 그리고 2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30만 원은 기말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대요. 이게 지금 우리 12월 31일 날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매출 채권의 5%는 회수가 불가능해서 위의 채권에 대해서도 이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월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우리는 12월 31일 날 저 매출 채권의 5%만큼만 대손 충당금이 보여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30만 원 중에 5%는 못 받을 걸로 추정이 돼요. 요 금액만 대손 충당금으로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의 5%인 15,000원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겠죠. 그리고 10번 기말의 재무상태표상 순 매출 채권의 금액은 얼마인가? 요 말은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매출 채권의 순 장부 금액은 총 매출 채권 30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15,000원 뺀 게 순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28만 5천원. 재무 상태표에서 보여지는 거는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이 30만 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으로 15,000원.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는 18만 5천원으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추가로 요때 요렇게 계산하고 나서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 좀 추가해 볼까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얘는 재무 상태표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여지겠죠. 11번 기말의 외상매출금 계정의 잔액은 150만 원이며
이 중 3%가 대손될 것으로 추산된대요. 여기까지 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보여지게 하면 되냐면 매출채권의 잔액이 150만 원이에요. 여기서 3%가 못 받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150에 3%, 45,000원이거든요. 대손 충당금하고 45,000원 차감해서 이렇게만 12월 31일자에 결과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봤더니 기초의 대손 충당금 계정의 잔액이 2만 원이 있는 상태였대요. 이때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물어보는 건지 위에처럼 아니면 이렇게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대손 충당금을 물어보는 거는 다른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 전에 이미 대손 충당금이 여기 지금 1월 1일에 매출채권 뭐 이렇게 치면 여기에 2만 원이 있는 상태였어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2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 차액분만 모자란 얼마예요? 25,000원만큼만 추가로 설정해주면 대손 충당금이 45,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미 잔액이 2만 원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3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기초에 요 지금 회계 처리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지 먼저 보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추가로 얼마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45,000원이 될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는 복습하실 때 꼭 풀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대손 상각 관련된 문제입니다. 12번 주 민준의 X 1년 말 현재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잔액은 1,250만 원 그리고 24만 원이래요.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건 2002년 중에 거래래요.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X 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가 얼마인지 물어봤네요. 여기서 X 1년 말에 매출채권이랑 잔액이 요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X 2년도 초에 금액이 얘겠죠. X 1년도 말이 저거였으면 2월 돼서 그러니까 X 1년도 12월 31일 금액이랑 X 2년도 1월 1일 금액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X 2년도 1월 1일 기초 금액이구나 라고 자료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2002년도 거래를 분석해 볼게요. 3월 4일 날 채권 중 13만 4천 원이 회수 불능이 됐대요. 대손이 확정됐구나. 근데 우리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였냐면 2월 된 게 24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면 회계 처리 어떻게 했었죠? 3월 4일 거 해볼게요. 일단 돈 못 받게 됐으니까 매출 채권 먼저 줄여주기로 했죠. 아이고. (13만 4천 원)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재무상태표를 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로 했잖아요. 봤더니 24만 원이 있어. 잔액이 충분하네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써줬어요. 그러면 요것만큼 대손 충당금이 3월 4일 날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기 상각 처리한, 대손 처리한 19만 원이 9월 5일 날 현금으로 회수됐대요. 아, 대손 확정된 거를 회계 처리했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9월 5일 날 회계 처리해보면 현금으로 19만 원 받았고, 아이고.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됐을 때 대변에는 제가 대손 충당금을 다시 살려주자고 했어요. 19만 원. 그죠? 그래서 9월 5일 날 대손 충당금이 19만 원 늘어났어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24만 원 있었고 3월 4일 날 13만 4천 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19만 원 늘었으니까 29만 6천 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X 2년 말 매출 채권 잔액은 1,060만 원이고 이 중에 30만 원이 회수 불능 채권으로 추정이 된대요. 이게 조금 자료가 헷갈려서. 그리고 나머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는 여기요. 여기 나머지 매출 채권 잔액은 1,06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못 받을 걸로 추정되잖아요. 요걸 뜻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3%의 대손이 예상이 된대요. 그러면 저희가 대손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060만 원 중에 30만 원, 그리고 여기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죠? 30만 9천 원. 결론적으로는 요 30만 원과 30만 9천 원이 X2년도 말에 대손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 60만 9천 원, 요 합친 거 60만 9천 원이 재무상태표의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보여져야 돼요. 매출 채권이 1,06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대손 충당금으로 보여질 거는 60만 9천 원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29만 6천 원이 있어요. 그죠? 걔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익분만큼 우리가 추가 설정하면 돼요. 요게 31만 3천 원이에요. 그죠? 회계 처리해보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31만 3천 원,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31만 3천 원. 됐죠? 문제에서 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지. 그럼 여태까지 우리 회계 처리했던 거 볼게요. 3월 4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했죠? 그리고 9월 5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대손 상각비 계정을 찾아보세요. 없죠? 여기도 없고요. 마지막 10월 31일 날 대손 상각비 한 번 나왔어요. 얘만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여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으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9번부터 대손 문제잖아요. 그래서 9번, 10번 푸시고 그 다음에 11번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난이도 12번 이렇게 차례로 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재고자산 파트로 넘어왔어요.
13번, 14번 문제인데 이제 13번 문제는 단기 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네요. T 계정으로 풀어볼게요. 기초가 20만 원. 단기 매입액이 45만 원. 여기가 매입, 여기가 기초, 그리고 여기가 기말. 여기 금액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매출 원가. 그럼 차변이 항상 일치하죠. 차변의 합계는 이제 65만 원. 그럼 여기도 65만 원이 돼요. 그럼 우리는 매출 원가만 찾으면 기말 재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봤더니 단기 판매한 금액이 있는데 이 판매랑 관련된 원가가 30만 원이래요. 요게 지금 매출 원가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 30. 그럼 65만 원에서 30만 원 차감하면 35만 원이 되죠. 그래서 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4번에 단기 중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식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주어졌죠. 52만 원에 판매했대요. 아니 현금으로 판매하든 외상으로 판매하든 우리 매출은 52만 원인 거예요. 돈만 못 받았을 뿐. 그래서 52만 원에 매출 원가는 여기서 확인했죠. 30만 원 빼면 22만 원으로 구해지죠. (15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려면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된 부대 비용이어야 돼요. 매입하면서 1번 매입 수수료. 매입하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수수료를 줬어. 그러면 그거는 부대 비용이겠죠. 그리고 운송, 운임. 우리가 사면서 뭐 운임비 냈으면. 그리고 수입 관세는 우리가 수입할 일이 있어요. 그럼 관세를 내거든요. 관세를 안 내면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얘도 부대 비용에 해당돼요. 근데 3번 인수 후 매입이 끝난 다음에 다 끝났는데 판매할 때까지 우리가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때 발생되는 보관료. 얘는 포함시킬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취득 과정이 끝난 다음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양가로 1번 개당 1,200원의 상품 500개를 60만 원에 외상 판매했대요. 여기서 문제는 순 매입액을 물어봤네요. 요거 아까 순 매출액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뺐던 것처럼 반대로 얘도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빼주면 돼요. 반대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사왔는데 반품하니까 환출 이런 것들 있으면 빼서 순 매입액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총 매입액은 60만 원. 이 중에 30개는 불량품이라서 반품 처리했대요. 반품. 예. 30개. 개당 1,200원. 36,000원. 두 번째. 20개는 약간 흠집이 있어서 개당 600원에 사기로 했대요. 그러면 얘는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인받는 거는 매입 애누리잖아요. 20개. 근데 원래 하나당 우리가 1,200원에 사야 되는데 600원에 사기로 했어요. 그럼 600원씩 깎아준 거잖아요. 12,000원이 애누리가 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면서 조기에 결제해서 15,000원에 매입 할인을 받았어요. 얘가 15,000원.
그러면 60만 원에서 얘네는 다 빼면은 답이 나오겠죠? 4번.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선의선출법을 적용 시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먼저 산 게 먼저 판매됐다고 보니까 지금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사온 것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후입선출법을 적용 시 매출 원가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후입선출법은 우리가 최근에 산 게 먼저 나간다고 보는 거니까 우리가 최근에 산 게 팔리면 그 원가가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3번 평균법에는 기말에 일괄하여 단가를 구하는 총평균법이 있고 그리고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단가를 구하는 이동평균법이 있다. 맞고요. 4번 개별법은 백화점과 같이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4번이 틀렸어요. 개별법을 사용하려면 재고가 적고 좀 고가의 제품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18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 하에 매출원가를 구해보래요. 이거를 풀어보시면 조금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차이가.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 거라고 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저희가 슈퍼나 마트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우유를 살 때 우유가 유통기한이 막 다 있잖아요. 그러면 살 때 우리가 맨 앞에 거부터 사요? 아니면 저 뒤에 있는 거부터 먼저 사려고 해요? 저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유통기한이 더 길 것 같으니까. 왜냐면 진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통기한 짧은 걸 앞으로 빼고 싶겠죠. 빨리 팔려야 되니까. 유통기한이 앞에 게 짧은 거는 이게 좀 빨리 들어왔으니까 이걸 빨리 팔고 싶은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좀 긴 거는 뒤에 배치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걸 빨리 팔고 싶은 거. 그게 보통 선의선출법인 거고 볼게요. 작년에 못 팔고 넘어온 게 50개. 그리고 5월 1일 날 100개 샀고 9월 1일 날 80개 샀대요. 근데 요번에 우리가 150개를 판매했대요. 문제에서는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150개에 대한 원가를 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정의 흐름을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 150개 팔린 거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50개부터 먼저 팔리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50개는 단가가 100원이에요. 곱해주면, 그리고 얘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의선출법으로 식을 쓰면 50개 곱하기 100원 더하기 100 곱하기 단가 1100원. 이렇게 해서 16,000원. 이게 선의선출법 하의 매출원가. 그러면 답은 결국 얘네요. 후의선출법도 볼게요. 얘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고, 그럼 150개 중에 80개 먼저 차감하고 나중에 70개는 여기서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식으로 쓰면 80개 곱하기 120원 더하기 70개 곱하기 110원 하면 얘가
17,300원이 돼요. 됐죠? 이렇게. (19번) 주민준의 재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총평균법에 의해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 매출 원가,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보래요. 그러면 총평균법에 의해서 단가 구하는 식을 먼저 써보면 얘는 기초 재고 금액에 얘는 딱 한 번만 단가 구한다고 했잖아요. 기말에. 단기 매입 금액에다가 기초 재고 수량 그리고 단기 매입 수량 이렇게 해서 단가 구해요. 그럼 해볼게요. 기초 재고 금액이 1,000원. 매입한 게 3번 있네요. 요 금액이 이렇게 돼요. 얘를 다 더하면 5,000원. 얘를 매입 수량. 기초에 있던 100개 이거 다 합치면 500개. 나누면 개당 단가가 12원으로 확인이 돼요. 문제는 지금 매출 원가랑 기말 재고 금액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매출 원가. 지금 우리가 판매한 게 5월 8일 날 150개, 그리고 7월 2일 날 150개예요. 매출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판매한 수량의 원가죠. 지금 다 합치면 판매한 게 300개예요. 근데 우리가 개당 단가 구했죠. 이게 매출 원가가 되죠. 곱하기 300개 하면 매출 원가는 3,600원이 되고요. 그러면 답은 3번으로 구해졌고,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해볼게요. 기초 재고 금액이 1,000원이었어요. 단기 매입액은 이거 3개 합친 거 5,000원. 차변이 6,000원. 우리 매출원가 여기서 구했죠. 여기 매출원가 자리죠. 그러면 6,000원에서 3,600원 뺀 게 2,400원.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죠. 20번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이나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게 혼합법인 거고, 동그라미 2번 실질재고 수량이 장부상 재고 수량보다 적으면 이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한다. 맞고요. 3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도, 이거 아까 저희가 배웠죠. 하락하여도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3번이 틀렸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면 저희가 저가법을 적용해서 재고자산 충당금으로 차감해서 보여주기로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 가액의 결정은, 얘는 기말 재고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금액.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산정에 영향을 준다. 저희 여기 재고자산 T계정에서 계속 쓰잖아요. 여기 기초, 단기 매입, 여기 기말 재고. 차대변이 일치해서 여기 합계해서 기말 재고 빼면 매출원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 맞고요. 21번
주 민주는 X1년 초 최초로 영업을 실시했대요. 이 말은 뭐냐면 X1년도에 그러니까 전기에 2월 된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X1년도에 영업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작년에 2월 된 재고가 없겠죠. X1년도 말에 민준의 재고자산을 평가한 결과 재고자산의 100개가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단위당 시가가 900원, 취득원가는 8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하락했대요. 이와 관련해서 기말에 수행할 분계로 오른 것은? 그럼 저희가 저가법에 의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취득원가는 800원인데 시가가 500원이래요. 개당. 그러면 개당 300원씩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된 건데 개수가 100개예요. 그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들어갈 거는 3만 원. 회계 처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됐고요. 22번.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설 중인 자산이라도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1번이 틀렸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잖아요. 감가상각을 하려면 우리가 그 영업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 유형자산 맞고요. 3번.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해당되지 않아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우리가 재고자산을 분류하고요. 그리고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지 저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23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4번이네요. 판매 목적의 트럭. 판매 목적이면 저희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4번. 24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시운전 비용 들어갔고요. 아까 토지나 그 건물을 살 때는 취득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산한다고 했고, 설치비. 기계장치 설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포함되고요. 재산세는 그러니까 취득세도 세금이고 재산세도 세금인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되고요. 얘는 취득할 때만 발생이 돼요. 근데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얘는 그래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요.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 처리를 해요. 그 4번이 틀린 거예요. 저희 이제 세 문제만 풀고 좀 쉴게요. 여기서는 취득 원가를 구하는 문제네요. 볼게요. 기억. 순수한 기계 구입 대금. 당연히 취득 원가 산정하는 거고, 공장까지 배송된 운임비 들어가고요. 공장 내에 기계장치 설치했을 때 발생된 설치비 당연히 들어가고요. 시운전비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구입이 끝났어. 근데 우리가 갖고 있다가 발생한 수선 유지비. 얘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얘는 그냥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미 매입이 다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보유하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치면 120만 원이 돼요. 이제 감가상각 문제 두 문제 풀어볼게요. 주 민주는 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했고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3년, 잔존가치는 20만 원으로 추정된다. 정액법에 따라서 X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구해보래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구하는 방법은 취득원가에서 제가 잔존가치 빼주고 내용연수로 나눠주자고 했죠. 넣어보면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 잔존가치 20만원, 내용연수 3년으로 나눠지면 60만원으로 감가상각비가 구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정률법으로 구하는 거네요. 근데 요거는 X1년도에 취득했는데 첫 해 걸 물어봤네요. X2년도 거 물어봤으면 X1년도에 감가상각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X2년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첫 해 거 물어봤으니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 구하는 건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고 곱하기 상각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취득 원가는 200만 원. 첫 해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없죠? 상각률 구해줬어요. 37%. 이렇게 하면 74만 원이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잔존 가치를 주어졌지만 얘는 정률법 할 때 아예 쓸모없는 정보예요. 헷갈리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액법은 잔존 가치 빼줬잖아요. 근데 정률법은 잔존 가치 빼지 않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만 빼줘요. 그래서 여기서 혼란스러워서 잔존 가치 빼주고 상각률 곱해주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 4개 중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는 정률법밖에 없어요. 잔존가치는 그 정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다 잔존가치 빼줬잖아요. 얘만 유일하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거예요. 했죠? 저희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부채 계정 나가 볼게요.